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뭐 다이어트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 이게 우리 건강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왜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왜 더 흔해지는 건지, 이게 어쩌면 심각한 문제의 첫 신호일 수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정의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의학적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보는 체중 감소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요. 원래 자기 체중의 5% 이상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 뚜렷한 증상 없이 그냥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심각한 기저질환의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여러 검사를 다 해봐도 한 4분의 1 정도 환자에서는요, 뚜렷한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꽤 있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원인 불명인 경우가 예를 들어 암처럼 원인이 딱 밝혀진 경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후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아마도 발견된 원인들이 그만큼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노인분들에게서 이렇게 체중이 눈에 띄게 줄면 뭐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커지고 욕창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감소하는 그런 여러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1년이나 2년 안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원인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니 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체중 변화가 생기나요? 네, 체중 자체도 물론 변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신체 구성의 변화입니다. 자료를 보면 총 체중은 한 50대쯤에 최고점을 찍고 80대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80대 이후에. 네. 근데 이 지방을 뺀 무게,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 장기 같은 제지방량은요, 이미 20대부터 매년 한 0.3kg 정도씩 줄기 시작합니다. 네, 20대부터요? 생각보다 훨씬 이른데요? 그렇죠. 이 감소 속도가 남성은 60세, 여성은 65세 이후에는 더 빨라지고요. 와, 이런 변화는 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화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고 또 이것 때문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육 성장에 꽤 중요하거든요. 아, IGFI? 네. 그리고 또 성호르몬 변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폐경, 남성분들은 점진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제지방량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아하, 단순히 뭐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호르몬 변화가 근육량 감소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럼 처음에는 살, 그러니까 지방이 늘어서 근육 줄어드는 걸 좀 가리다가 나중엔 결국 지방이랑 근육 둘 다 줄어드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제지방량 감소를 상쇄할 만큼 체지방이 늘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령이 되면 결국 총체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세포 수준에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는 짧아지고 세포 자체의 활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체세포량도 꾸준히 줄고요. 텔로미어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20세에서 80세 사이에 평균 에너지 섭취량도 꽤 줄어든다는 거예요. 남성은 최대 1200kcal, 여성은 800kcal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신체 활동량이 줄고 또 제지방량이 감소하니까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줄어드는 걸 반영하는 거죠. 몸 구성뿐만 아니라 먹는 양까지 변하는군요. 근데 식욕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료에 노화성 식욕 부진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여러 생리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식욕 부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냄새나 맛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 문제 같은 걸로 씹는 게 좀 힘들어지고 또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금방 배부르다고 느끼게 되고요. 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식욕 조절을 관여하는 렙틴이라든지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호르몬들 수치 변화도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전보다 빨리 배부르고 입맛도 없고 음식 먹는 즐거움도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노화성 식욕 부진입니다. 노화성 식욕 부진. 네, 여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 움직이는 게 불편하거나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 영양 부족 상태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노화 자체가 식욕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가 악성 종양, 즉 암이고요. 둘째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셋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장애. 그리고 넷째가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원인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도 아주 흔하고요. 4가지 주요 원인, 암, 만성질환, 대사장애, 정신과 문제. 네,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암이 한 25% 정도, 다른 신체 질환이 한 33%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신과적 문제나 약물 때문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원인 불명 사례들이에요. 역시 암이 주요 원인이군요. 어떤 암에서 특히 체중 감소가 흔한가요? 위나 대장 같은 위장관암, 간담도암,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 폐암, 유방암, 비뇨생식기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등 다양한 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체중 감소를 경험하고 한 3분의 1은 원래 체중의 5% 이상이 줄어든다고 해요. 절반이나요? 와. 네, 심지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의 최대 20%는 악액질이라는 아주 극심한 소모 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악액질이요? 네, 카케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지방 조직이 같이 아주 심하게 없어지고 식욕 부진이랑 쇠약감이 같이 오는 전신 증후군이에요. 특히 덩어리를 만드는 고용 종양에서 체중 감소가 흔하고요. 만약 뚜렷한 체중 감소가 암의 첫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그건 좀 예후가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 외에 다른 신체 질환이 33%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암 다음으로 좀 흔하거나 아니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신체적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관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위장관계 문제들이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소화성 궤양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처럼 소화 흡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병도 있고요. 만성 췌장염이나 특정 음식 성분을 흡수 못하는 셀리악병, 아주 심한 변비나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같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좀 간과하기 쉬운 게 구강이나 치안 문제입니다. 입냄새 심하거나 구강 위생 안 좋거나 입이 마르거나 씹기 힘들거나 틀니가 잘 안 맞거나 턱 관절이 아프거나 이가 빨갛거나 충치나 잇몸 염증 때문에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음식 먹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죠. 아, 맞아요. 이가 안 좋으면 정말 먹기가 힘들죠. 구강 문제까지 꼭 챙겨봐야 하는군요. 그 외에 또 주목해야 할 질환들이 있을까요? 만성 감염도 중요해요. 결핵이라든지 진균 감염, 기생충 감염, 또 심장 안쪽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 그리고 HIV 감염 같은 것들이요. 심장이나 폐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전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은 경우는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숨쉬기 힘들거나 피곤해서 입맛도 없고 먹는 양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요독증이 생기면 메스껍고 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결합 조직 질환도 만성 염증이랑 통증 때문에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사 문제로는 조절 안 되는 당뇨병, 소변으로 당이 막 빠져나가면서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대표적이죠.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막 심장 두근거리고 더위 못 참고 이런 전형적인 증상 없이 그냥 무기력하거나 입맛 없는 걸로만 나타나는 무감동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형태일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무감동성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군요. 신경계 문제나 아니면 그냥 몸 움직이는 게 힘든 기능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뇌졸중 겪으신 후라든지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음식을 삼키기 어렵게 만들거나 연하곤란이라고 하죠. 아니면 식사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를 방해해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삼키는 게 어려우면 정말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관절염이 심하거나 너무 쇠약해서 식사 준비하고 장 보고 혼자서 밥 먹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 활동, ADL이 어려운 것 자체도 노인 영양 부족의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손떨림이 심한 경우도 식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그냥 설명 안 되는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원인이 끝도 없네요. 신체적인 문제 말고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약물 복용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뭐 밥 챙겨 먹을 의욕을 잃게 만들어서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울증이 염증 반응이랑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우울증이 염증이랑 관련된다고요? 네, 그런 경로가 있다는 거죠. 배우자랑 사별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인데 특히 남성 노인분들한테서 체중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뭐 편집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음식에 대한 망상이 생겨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은 뭐 영양 섭취 불균형이랑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식비랑 다른 꼭 필요한 지출 사이에서 막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아,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리고 요양원 같은 시설에 계신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시설 거주 노인의 30에서 50% 정도가 음식 섭취가 부족하다는 보고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 이건 특히 여러 종류 약, 보통 한 5가지 이상 드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아주 흔하고 중요한 원인입니다.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식욕부진, 메습거움, 구토, 소화불량, 설사, 입마름, 미각 변화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5가지 이상이면 진짜 많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부 진정제나 항생제, 소염진통제, NSAIDs, 우울증약, SSRI, 당뇨약 메트포르민, 파킨슨병약 레보도파, 혈압약 중 일부 에이스 억제제 같은 것들이 체중 감소랑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암 같은 심각한 병부터 시작해서 먹는 약이나 심리 상태까지.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살이 빠진 환자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주로 보시나요? 그냥 몸무게 변화만 딱 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체중계 숫자 너머를 봐야죠. 평가할 때는 크게 4가지 주요 증상이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식욕부진이 있는지,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소모 상태인 악액질이 있는지, 그리고 탈수 상태는 아닌지. 식욕부진, 근감소증, 악액질, 탈수.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할 점은 요즘 비만 인구가 늘면서 원래 체지방이 많았던 분들은 근감소증이나 악액질이 생겨도 이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살에 가려서 근육 빠지는 걸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체중 측정이 어렵거나 예전 기록이 없으면 뭐 옷이 헐렁해졌다든지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기에도 살이 빠진 것 같다든지 환자 본인이 느끼는 체중 감소 정도 같은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상태가 근육 감소를 가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초기 평가는 환자분의 자세한 병력 정치와 신체 검진, 여기엔 치과 검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는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 보는 전체 혈구 검사, CBC, 간 기능 수치, 염증 수치, CRP, ESR, 신장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걸 하고요. 네,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기본적인 영상 검사로는 가슴 X선 촬영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나 성별, 위험 요인에 맞춰서 필요한 암 검진, 예를 들어 대변 검사나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술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감염 위험이 있다면 HIV 검사도 필요할 수 있죠. 특히 체중 감소가 있는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는 인지 기능을 간단히 보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나 노인 우울척도 GDS 같은 걸로 치매나 우울증 선별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M&A 같은 설문지를 쓰기도 하고요. 아까 원인 불명인 경우가 오히려 예후가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모든 초기 검사 결과가 다 정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뚜렷하게 살이 빠졌는데도 초기 평가에서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오면 심각한 기저질환이나 암이 숨어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불명 체중 감소는 예후가 보통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막 이것저것 광범위하게 추가 검사를 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경과를 보면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막 남발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 막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경과를 지켜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평가 과정을 거쳐서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연히 확인된 기저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갑상선 문제나 당뇨 같은 대사 이상, 감염, 우울증 같은 정신과 문제, 치과 문제 등을 해결하는 거죠. 근본 원인이 해결되면 점진적으로 체중이나 신체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있는 약이 문제라면 가능하다면 그 약을 끊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하고요. 만약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았거나 원인 치료를 했는데도 체중 회복이 좀 덜이면요?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저질환 치료만으로 좀 부족할 때는 영양 지원이 중요합니다. 고에너지 음료 같은 경구 영양 보충제가 체중 감소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환자가 좀 좋아하는 음식으로 고르게 하고 보충제는 식사랑 같이 먹기보다는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야 식사 때 배부른 느낌을 좀 덜 주어서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식사 사이에 먹는 게 낫군요. 네, 일반적으로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같은 식욕 촉진제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염증 반응 억제하는 항사이토카인 제제 같은 것들은 부작용 위험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서 널리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약으로 막 식욕을 돋우는 건 좀 조심스럽군요. 그렇죠.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항우울제인 미르타자핀이 체중이나 체지방량,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농도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는 있어요. 네, 이것도 한 10% 정도 환자에서 어지럼증이나 피로, 졸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운동요. 기운도 없을 텐데 괜찮을까요? 네, 소모성 질환을 앓는 환자라도 개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나 근력, 지구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들어보니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고요. 그냥 살 빠지는 현상, 이걸 넘어서 암이나 만성질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는 약, 사회적인 환경, 심지어 노화 자체의 생리적인 변화까지 아주 다양한 요인이 막 얽혀있는 복합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도 그냥 체중계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신체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 영양 상태는 어떤지, 신체 기능 수준,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환경까지 아주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거죠. 치료의 핵심은 물론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지만 동시에 적절한 영양 지원이랑 운동을 통해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체중이랑 전반적인 건강 상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체중 변화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노화는 그 자체로 식욕이나 신체 구성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 아까 말한 노화성 식욕부진 같은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체중 감소라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노화 관련 변화들을 미리 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노인분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대처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예방적인 접근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선제적인 접근이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건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